네, 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후의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9,037명입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76명이며 이 가운데 20명은 입국 과정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집단 면역이 방역 해법이 될지 전문가를 초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국민적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이른바 박사라 불리는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잠시 뒤 이슈온에서는 박사를 직접 취재한 JTBC PD가 출연합니다. 운영자의 실체와 이 치밀한 비밀 채팅방 운영 수법, 이 피해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등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용의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仮にそれが困難な場合にはアスリートの皆さんのことを第一に考え延期の判断も行わざるを得ないと考えています。 네, 먼저 보도국 연결해서 이 시각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었군요.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약 2달 만에 9,000명대에 진입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는 76명 늘었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 31명, 경기 15명, 서울 4명, 부산 2명 순입니다. 경북과 경남, 인천, 충북에서도 1명씩 추가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공항 등 검역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인원은 20명입니다. 치료 도중 숨진 인원은 어제 9명 늘어 120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중 사망한 비율인 치명률은 1.33%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인원은 341명이 늘어 3,507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고 있죠? 네, 지난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국내로 온 인원은 총 1,444명인데요. 이 가운데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집계된 수치여서 검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도 유럽에서 1,203명이 입국했고 이 가운데 101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에서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국내 누적 확진자 9,037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건 현재까지 모두 171명입니다. 정부는 유럽 외에도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에게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그리고 콜센터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죠? 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시설 1,456곳과 유흥시설 101곳, 콜센터 29곳 등을 포함해 총 3,482곳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한 454곳에 대해선 행정명령도 내렸는데요. 정부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입장할 때 체온을 확인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비상 특집 이슈 온 이어가겠습니다. 유병욱 춘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김선미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이 추가된 것이 바로 입국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총 오늘 확진자 67명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김영주 변호사, 이 대구를 제외하고는 1일 기준으로는
입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해외 유입이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요. 네. 어제 기준으로 이제 대구에서 31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되었는데 검역 과정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확진자 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 교수님, 현재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유럽 입국자 1,200여 명 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유증상을 보였어요. 사실 예. 이 과정을 직접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르실 텐데 제가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갔다 오면은 네. 메르스 그 발생 국가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고 제가 그렇게 항상 했거든요. 네. 하면 이게 이렇게 그냥 노란색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입도 하고 다 하는데요. 네.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쓰면은 자꾸 뭘 물어보고 하니까 없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해도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인천까지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목이 건조하고 따끔거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걸 다 체크를 하고 본인이 걱정하시는 거죠. 실제로 유증상자라고 하는 것이 증상이 있지만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과도한 걱정이나 아니면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이면 그냥 넘어갈 상황도 증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 어떤 현장의 의료 어떤 환경상 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가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발 비행기까지 전수조사하는 건 전 찬성하고요. 네. 다만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 게 현재 인천과 인천공항 근처에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음압 테스트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막 늦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 다시 불러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치료센터처럼 인천이나 부산의 이런 항만, 공항 지역에 네. 이것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분들을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검사만 하고 그냥 가셨다가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2차, 3차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으로의 공항 외 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 이런 어떤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방역 당국에서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씨가 풀리면서 이 국내 여행을 통한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와 함께 꽃놀이를 갔던 일행들이 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취소를 했고 또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이 벚꽃 명소에 대한 출입까지 막는다고 하죠, 승재현 의원님. 네, 참 안타까운 네.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4월, 5월, 6월 가장 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바깥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인데 지금 이제 그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조금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즉 어떤 벚꽃을 관람하는 과정에서 이게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는데요. 사실 가는 사람 두 사람이 이미 열이 조금 있었다라고 이렇게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안에 5분이 같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셨는데 그 가시는 과정 속에서 2명은 이제 확진이 되었고 오늘 부산에서 같이 갔는 2사람 그리고 경남에서 1사람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어떤 장소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뭐 다 폐쇄를 했다 그러지만 가기에 좀 밀실 접촉을 하고 있는 자동차 안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자체의 경우 사실 봄철에 있는 이런 네. 꽃축제가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진해 군항제뿐만 아니라 다른 벚꽃 축제들도 모두 다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어떤 곳은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 자체를 통제를 하는가 하면 뭐 사람이 가는 것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일부 차량 통행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통행만 막는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비해서 이제 방역 부스에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하는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는요, 이 증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이 감염증에 대한 증상 가운데 후각과 미각, 상실이 있다는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욱 교수님, 증상이 없더라도 냄새를 맡지 못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우려, 염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 방송 기회를 주셔서 제가 쭉 같이 연구하는 분들하고 찾아봤는데 1967년도에 인플루엔자 관련으로 인해서 네. 후각상실한 그런 환자의 사례 이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도 이제 바이러스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보고가 됐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로도 충분히 증상이 나타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사항은 뭐냐면 독일의 같은 경우 이번에 무증상 양성으로 나온 분들의 3분의 2 정도가 비특이적으로 후각 상실을 일시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 보면은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비특이적이에요. 입맛이 떨어지거나 또는 냄새를 못 맡는 이런 경우도 코로나19의 감염증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보통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독감 걸리면 요새 참 입맛이 없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금 보면 이거 굉장히 새로운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후각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에 걸리면 네. 후각의 기능이 떨어져서 맛을 잘 못 느끼고 미각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입맛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구의 60%가 면역력을 가져야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면서 가을철에 또 유행, 재유행 가능성까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 가을철에 재유행을 지지하는 그런 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이유는 남반구에서 지금 유행을 하고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나라를 막고 비행기를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도 저도 동의하는 게 분명히 좀 습해지고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여름에도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되진 않고 네. 병원에서 보고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이번 여름철에는 보고가 되는 숫자로 작은 숫자지만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준비한다든지 생활치료센터를 정비한다든지 특히 응급방역,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그런 응급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가을철에 다시 제2차, 3차의 집단 발병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지지라는 표현은 그 중앙임상위원회 분석 결과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표현을 이제 수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해 주신 거고요. 동의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집단 면역이란 이야기가 나와서 집단 면역이 있어야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예.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10명만 갑옷을 입고 있으면 네. 거기 돌을 던지면 돌이 맞아서 튀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60명이나 70명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돌이 옆으로 터지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은 30명, 40명도 그 파편에 맞지 않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인플루엔자, 독감에 관련된 게 많이 연구가 됐는데요. 네. 매년 요 3월 달 개학하고 2, 3주가 지날 때면 늘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죠. 근데 지금 개학이 늦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하면서 오늘 내일 날짜로 해서 그 인플루엔자 유행을 종료 선언을 곧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네.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로 집단 면역을 일으켜서 사회를 반드시 지켜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이 없는 상태잖아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단 면역을 우리가 갖춘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세가 천천히 진행된다고 하면 10분 중에 8분은 증상이 없이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항체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약 최소 30%는 코로나19에 노출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출됐다고 해서 다 발병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노출되고 우리가 항체를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증가되게 된다면 서서히 네. 왜냐면 빨리 진행되면 환자가 발생하고 대처가 늦을 수 있으니까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하면서 서서히 노출해서 자연적으로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면 패스트가 우리 유럽을 한번 다 휩쓸고 갔잖아요. 네. 그때 예방접종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인구의 대부분이 자연 면역, 즉 집단 면역을 갈 때까지
기대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앙임상위원회는 또 코로나19로 폐렴 증상이 있더라도 이 산소 치료 등으로 안정화시키면은 이 다른 폐렴보다 더 쉽게 호전되는 것 같다. 이런 또 소견도 내놨어요. 사실 저는 예. 가정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실제 중환자실이나 격리병실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이 진단하는 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바이러스성 폐렴인 경우는 세균성 폐렴보다 회복 속도나 호전력이 잘 되는 편입니다. 세균성 폐렴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항생제라든지 산소 또는 산소 강제 교환 또는 진행을 해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폐 하얗게 보이거나 네. 폐 여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칼레트라라든지 또는 렘데시비어라고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과 산소 투여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그 팬데믹 국제적 유행을 선언한 이후에 최근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 이런 의견까지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오는 7월 개최 예정이던 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어떤 현직 IOC 위원회 발언이 또 나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승현? 네네. 예. 사실 뭐 IOC에 있는 공식 의견은 아니고 네. 그 IOC 위원 중 한 명인 딕 파운드라는 이제 위원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실 이게 1년 정도 연기되는 건 확정적이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는 뭐 잘 모르겠다. 결국 결론적으로 7월 24일 날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베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1년이나 2년 정도 미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1년이 미루어진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수영과 그다음 육상 경기에 대한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네. 만약에 2년이 밀린다면 그때 아마 카타르에서 저희들 월드컵 경기가 또 열리고 있고 아마 중국에서 하계 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언제 열릴 것인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아베 총리는 이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올림픽도 연기되고 그 내국에서의 어떤 확진에 대한 어떤 검사도 만약에 좀 줄어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이런 진단 결과는 일본의 그 주요 언론에서도요.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급증세를 이뤄낸다면은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초기 방역에 있어서의 어떤 실책 부분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지금 섣부른 예단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내에서는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죠. 네, 뭐 계산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예. 지금 약 8조 엔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2천억 원 상당의 네.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된다. 네. 이것은 이제 취소가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6조 9천억 원에서 8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약 13분의 1 정도는 축소가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올림픽을 대비를 함으로써 인프라도 많이 대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관광 수요에 있어서도 지금 GDP 상승을 많이 고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제적인 손실은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순이익 자체도 최대 24.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이 100명 넘게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죠. 김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사망자만 하더라도 지금 최소 520명을 기록을 했다가 하루 만에 100명 넘게 증가가 한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뉴욕주가 가장 큰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157명이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숨졌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가 하면 또 미국에서는
그 자택에서 대기하세요라는 자택 대기령을 어기는 미국인들 많다고 그래요. 사실 미국 쪽에 가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주말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서부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LA 쪽에 있는 뭐 산타모니카라든가 말리부라든가 그쪽에 있는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서 예. 일관욕을 즐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아마 남부 쪽에는 플로리다 쪽에 마이애미 비치 쪽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어떤 그 해변가가 있으니까 거기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스프링 버케이션이 이제 끝나서 거기 학생들도 많이 모여 있던 그런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그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이제 워싱턴 D.C. 쪽도 이제 동부 쪽인데요. 동부 쪽도 제퍼슨 메모리얼 그 스미소니언 쪽에 굉장히 벚꽃이 이제 흐드러지게 피다 보니까 그쪽에도 이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같이 마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거리를 띄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적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캠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워싱턴 주에 이어서 새로운 진원지가 된 미국 뉴욕주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시험약의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욱 교수님,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코로나19의 치료제를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는 없습니다. 네. 뉴욕주에서 나온 그 이야기는 네. 하이드로클로로킨이라고 하는 전에 말라리아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에 치료했던 약물 또는 지스로맥스라고 해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물질 예. 등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 난 거고요. 이 코로나19에 맞는 약물에 대한 그 연구는 중국에서는 4월 중순, 지금 한국도 6개 의료기관에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완전히 발표되려면 빨라야 4월 중순에서 5월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약이 승인됐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네. 기존에 치료되고 있던 약 중에 우리가 에볼라 치료제 또는 전에 우리가 인플루엔자의 치료제로 사용됐던 약들 중에 바이러스 같은 계열이니까 효과가 어떤지 하고 시험 중이고 그것이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귀국을 위해서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교민이 이 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요. 네, 지난주만 해도 한인회에서 일반 항공사와 지금 교섭을 해서 임시 항공편을 만들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협상이 길어졌고 좀 추진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전세기를 투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는데요. 네.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제 700명 넘는 사람이 귀국을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5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임시 항공편은 다음 주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편도 항공권으로 개인적으로 다 돈을 부담을 합니다. 편도로 2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한다고 네. 알려졌고요. 이분들 오시면은 또 유입되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 전원 모두 이제 3박 4일 동안 별도 시설에서 검역 절차를 거치시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국 교민 전원이 14일 동안 시설 격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외 코로나 상황과 진단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 교수님 이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순환에 의해서 이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하고 있나요? 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에 대해서 직접 취재했던 최강일 PD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 분과 한번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예. 네, 먼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그에 앞서서 한 언론을 통해서
조 씨의 신원이 공개됐죠, 김영주 변호사? 네, 이미 네.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성폭법,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은 되겠지만 네. 이분의 경우 25살 조주빈이라고 알려졌고요. 네. 수도권 소재 대학을 지금 졸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지금 학교 내의 신문사를 운영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6년 전에는 학보에다가 실수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칼럼도 썼다고 하는데요. 네. 이 칼럼 내용에 약간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지금 이런 N번방의 주된 관리자, 아니 영업을 했다라고 알려지는 사람이 이런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찰은 이 박사방보다 앞서 만들어진 N번방의 최초 개설자를 좀 쫓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N번방, 그다음 네. 박사방 이렇게 이제 많이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사실 N번방이라는 것은 지금 저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각갓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 각갓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러한 어떤 아동 성착취물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고 네. 이 각갓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방을 이제 작년 9월에 이미 구속되었는데 왓치맨이라는 사람에게 넘겼고 네. 그 왓치맨이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박사에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각갓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각갓이 더 나쁜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잡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경찰 당국에서는 아마 경북 경찰청에서 이 각갓에 대해서 IP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러한 어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3명의 대표적인 사람 각갓, 그다음 왓치맨 그리고 박사가 다 일망타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N번방의 실체를 추적한 과정이 지난달 20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됐습니다. 최광일 PD,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사실은 저희 제보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근데 그 제보가 좀 네. 다른 취재랑 달랐던 점이 그 박사방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제발 좀 이걸 조사해달라. 사실은 그 사람들도 공범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꼭 이거는 좀 잡아달라는 제보가 저희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 PD가 직접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서 사이버 지존파, 네. 지존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데 사이버 지존파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다면서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만나봤던 형사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살인 사건도 다뤄봤었고 네. 강간 사건도 다뤄봤고 많이 수사를 했던 분이었는데 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성년자가 무릎 꿇고 비는데 그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를 얘기하시면서 네. 이건 정말 사이버 지존파다. 사람을 잡아먹은 것보다 너무 심각하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결과가 76명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지존파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을 하는 네.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 지존파가 아닌 그보다 더 심한 네. 극악무도한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담당했던 수사 경찰들은 그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최 PD는 취재 과정에서 최광일 PD는 이 N번방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박사라 불리던 조 씨와 직접 비밀 채팅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 PD, 어떤 대화가 얼마나 이어졌습니까? 제가 채팅을 나눴던 시간을 생각하면 총 3시간 정도가 되고요. 네, 처음에 먼저 말을 걸었어요. 누가 먼저 말을? 박사가요. 예. 진짜 스포트라이트가 맞습니까? 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네, 잡을 테면 잡아봐라. 네, 나는 대한민국을 뒤집어야지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는 잡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대화하는 와중에서도 저희와 대화방에 또 다른 피해자를 거기다 넣어서 네, 또다시 거기서 성착취를 하려는 시도가 보였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예, 심지어 저희 방송이 나가면은 자살하겠다, 피해자를 한 명 자살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방송을 무마시키려는 하는 노력이 더 많이 보였던 채팅이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채팅방에 함께했었던 그런 피해 여성의 네. 어떤 상황도 조금 들은 게 있습니까? 실제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가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때 저랑 그 채팅방에 있었던 그 여성분들은 사실은 채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었던 예.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텔레그램에서 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조 씨가 구속되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또 제2의 텔레그램까지 좀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 네.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자극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과거에 소라넷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라넷 당시에 이제 100만 명 상당의 회원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소라넷에서 다크웹으로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이후에 지금 디스코드라는 온라인 메신저로 이동을 해서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밖에도 아직도 텔레그램에도 파생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파생방의 이름조차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접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표현이 대피소입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대피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급자는 이런 수요자가 많고 이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은 여성 혹은 아동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객체화시키면서 지금 개인의 성욕으로 합리화하기에는 굉장히 더러운 욕망을 보여주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뭐 형법적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장소만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범죄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방의 조 씨가 유포한 이 성착취 영상 자료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지금 여전히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참 마음이 되게 아픈데요. 이제 그 온라인에는 지금 이제 N번방에서 나와 있던 그런 어떤 청소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한다라는 글뿐만 아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사방에서 나오는 모든 패키지, 풀팩이라 그래서 풀 패키지를 원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같이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떤 영상물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성범죄 중에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원칙이 그러한 어떤 음란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고 그것이 그 인터넷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박사와 유사한 그러니까 무료방이라 그럽니다. 어떤 높은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맛배기 방들이 아직 한 20개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방을 검찰과 경찰은 빨리 추적을 해서 그런 방들을 없앨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언론에 인터넷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런 내용들을 삭제해 주겠다 이런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뭐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는데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해서 텔레그램에서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다시 나가서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은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 PD.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오픈 채팅방이라는 곳에는요. 그동안에 N번방 활동 기록을 좀 지워주세요. 이런 대화방에도 이런 게 좀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예. 지금도 피해자들은 계속 상처받고 있고요. 네. 또다시 그런 글들이 올라가고 어제도 사실 제가 피해자분의 한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네.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예. 근데 지워지면 사라지고 지워지면 나오고 지워지면 나오고 이런 현실이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이 N번방의 두 번째 운영자도 별도의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9월에 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처음에 네. 갓갓이라는 사람이 이 N번방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 방을 넘긴 사람이 네. 왓치맨이라는 텔레그램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갑자기 뭐 자취를 감춰서 물음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자신의 또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또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슨 앞서 뭐 공중화장실에서 몰카를 찍고 게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고단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했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런 뭐 일종의 수요자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이미 잡혀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결심 공판에서의 구형을 듣고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형에서 3년 6개월 구형이 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구형이 이 정도라고 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형량은 뭐 2년 미만으로 네.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김영주 변호사가 말한 것 중에 고단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 흔히 말하는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박사방 이전에 있었던 방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안에서도 그 가까시 했었던 또 다른 그 범죄 행위들이 그대로 이어졌고 네. 사실은 그 가까스의 영상물들이 그대로 다시 이 고단방에 이어져서 그 영상들이 다시 재오프되는 그런 현실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전에 최 PD가 취재 과정에 피해자들을 좀 어렵게 여러 차례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이 피해자들에게서 들었던 이 운영자들, 조 박사 등 박사 등의 어떤 수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들 중에는 이유들이 좀 다양했어요. 뭐 몇몇 이유는 흔히 말하는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접촉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모델을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보고 그거를 너무 이쁘다. 네. 그러니까 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접촉한 적이 참 많았고요. 그 이외에도 해킹을 통한 어떤 시도들도 충분히 그 사례들은 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피해 여성들이 범행의 대상이 된 이유는 현재 취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각각의 사례들을 제가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사이버상의 텔레그램은 안전하다라는 어떤 잘못된 미신 그리고 사이버상이기 때문에 나는 숨겨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들이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예. 박사는 또 그만큼 치밀했습니다. 네. 조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양 네. 그리고 굉장히 거물인 양 얘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더 혼역시켰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최 PD가 이 박사랑 한 3시간 가까이 이제 채팅 온라인상의 대화지만 대화를 했을 때 최 PD가 취재 PD로서 느낄 때 이 박사의 어떤 그 약간 특성 이런 건 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좀 있었습니까? 굉장히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당신 언론사 PD인 내가 봐도 당신은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우쭐대더라고요. 예. 나는 어떤 글이 좋았냐라고 저한테 다시 되묻는 걸 봤을 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 학포사의 어떤 편집국장이라는 예. 얘기가 도는 걸 보면 자신을 굉장히 사이버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냐 예. 포장하기를 바랬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나이도 심지어 저랑 얘기할 때 제가 37살이라고 얘기하니 예. 저보다 2살 더 많다. 앞으로 내가 형이라고 불러도 뭐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 20대예요. 25살. 예. 그런 걸 보면 사이버상에서의 특히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이 텔레그램 안에서의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들이 예. 이 조 씨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취재를 하는 취재진으로서 느꼈을 때도 다소 현혹될 수도 있는 뭐 이렇게 포장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했을 때는 상당 부분요. 이 부분의 말에 어떤 행동에 좀 현혹됐을 수도 있고 속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좀 느낌인데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이 범죄의 또 다른 문제는요. 이 피해자들에게 느끼는 또 다른 문제는 제2차 피해가 아닐까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슬펐던 점이 네.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실제 강간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강간의 영상들이 계속 남아서 네. 지워지면 또 나오고 지워지면 또 나오고 네.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텔레그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네. 이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메신저지만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메신저를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 PD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것도 대대로 조심하고 있고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더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 초등학생까지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까지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된 또 정황까지도 또 포착이 됐어요, 승 의원. 예. 뭐 PD님도 그렇게 보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네.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뭐 온라인 게임의 어떤 특정 걸 사기 위해서 문화 상품권을 이제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문화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개인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종합 알림장 앞뒤를 조금 찍어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도 아마 FBI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꼭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미성년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니라 미성년자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들께서는 그러한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특히 지금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초등학교가 됐건 실수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절대로 끝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메시지가 왔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께서는 반드시 경찰 당국, 사정 당국에 좀 알려주셔서 이런 행동이 절대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그 미성년자가 혼자 외롭게 말씀 주셨지만 내일이 지워진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꼭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또 주변의 어른들 이런 식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요. 국민적 공분이 있는 아이템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나와 있는 취재 PD나 그 패널 분들도 장탄식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만 짧게 객관적이고요. 냉정하게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최 PD, 이 취재를 하면서요. 조금 최 PD도 좀 당황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답답했던 상황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본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텐데 네, 이 박사라는 사람은 저희한테 말을 걸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경찰과도 직접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잡을 테면 잡아봐라. 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데 제가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예. 부분이 가장 답답했고요. 예, 저희가 취재한 시점까지는 피해자를 한 30명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예, 이번에 결과물을 보니 76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네. 이게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 씨는 이 박사라 불리는 조 씨는 범행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사전에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어요. 최 PD가요. 저희가 취재했던 영역 중에 흔히 말하는 그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를 이용했었어요. 박사라는 사람은. 네, 근데 그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망에서 벗어난 영역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대행업체를 취재를 하면서 돈을 지급했던 사람들, 네. 박사에게 이 사람에 대한 신상들은 경찰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가 방송을 보고 확인하고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본인의 돈줄인데 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박사 본인이 굉장히 당황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유료 회원들로부터 그 박사는 돈을 받을 때 가상화폐로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암호화폐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취재 과정에서 유료 회원들이 박사에게 가상화폐를 넘길 때 그들의 어떤 그 신원이 그 박사가 좀 확보하고 이런 어떤 사례는 없었나요? 박사 자체는 예, 돈을 냈던 사람들의 신원을 꼭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예, 그래서 박사한테도 그 돈을 보냈던 사람들의 신원은 제공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그 대행업체에서도 실제로 돈을 넣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계좌에서 계좌번호랑 어떤 신분증 같은 것들이 다 넘어갔고 그게 경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박사로부터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보낸 유료 회원들의 정보를 그럼 경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저는 100%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대행업체는 실제로 경찰과 같이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지요. 그 회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요, 수사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경찰이 박사방을 비롯한 성착취 영상 공유방에 참여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자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뭐 논의의 여지 없이 나쁜 사람들인 게 맞는데 공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요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없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 공범자, 즉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만 했다라는 부분에서 자신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직까지 현행법상은 소지한 자까지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네.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어서 현재 수사기관이나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본 사람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선상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뭐 경찰 당국에서는 이 본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추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추적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왜 그렇습니까? 사실 텔레그램방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신저 회사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의 본사가 어디인지 안다면 당연히 그 본사에게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어떤 영역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정보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서는 FBI, 그다음 미국에 있는 홈랜드 시큐리티, 즉 국토안보부와 같이 연결을 해서 국제사법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본사가 어딘지를 확인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26만 명의 회원들이 이 박사방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그냥 이게 중복적인 숫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추려서 정말로 여기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방관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집단 범죄에 있어서 개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당국이 좀 발본세본 정확하게 찾아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열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 N번방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동 음란물 내지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야동 내지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네. 이 사건은 야동 사건이 아니라 성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믿기 어려운 정말 초유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요? 네, 이런 가해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좀 적지 않은데요. 이 개정 헌법에 보면요, 개정 형법에 보게 되면 범죄 집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범죄 집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특정이 된다면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종래까지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했는 사람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 이렇게 이제 처벌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었는데 지금 형법 114조에 보면 옛날에는 범죄 단체만 있었는데 지금은 2013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되는 운톡이라고 해서 국제 집단 범죄에 가입되면서 거기에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이란 개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범죄 집단이란 개념이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성원으로서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 법률에 의해서 가입자들 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시작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검에서도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시나 3시쯤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제 그 관계 당국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률상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지금 이제 저 취재에서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 가입자들도 그냥 가입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가입하는 절차가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 공범적인 그 영상물을 다른데 퍼나르는 형식의 어떤 관련적인 내용을 통해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단순 가입하는 사람들도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단순 가입자들도 방조범이면 법정형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이 법조항에 따르면 그 목적에서 정한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입자들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의 본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방조가 아니라서 조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114조와 아청법 11조가 경합이 돼서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그런 논의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아청법 기준으로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면 사실 살인죄의 하한과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죄 조직 단체 이런 것을 같이 경합을 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 성범죄자의 경우 2년 유기징역이 평균이었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것은 했던 범죄 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뭐 다크웹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사례에서는 이 다크웹을 통해서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 사람에게 최종심 기준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문제가 있다. 뭐 법정형은 문제가 아니나 양형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정비는 굉장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광일 PD. 네. 처벌에 대해서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단순 회원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 회원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예. 그냥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란 예. 측면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그 방에 들어가려면 모두 다 돈을 내는 유료 회원이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료 회원이든 아니면 단순하게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든 범죄 집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이 된다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 최 PD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좀 밀착 취재했고 지금도 취재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혹은 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면요. 방금 전에 사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취재를 했었어요. 네.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였고요. 그 부모님을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 부모가 했던 얘기가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냐? 단순하게 법적 기준이 된 법적으로 우리 아들은 1년 6개월 받았으니 아무런 죄가 없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텔레그램 안에서 이런 범죄가 있었을 때 이런 그 끔찍한 범죄자들이 정당한 죄를 받고 이게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취재 네.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흔히 말하는 이 박사방 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이교인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박사방에 들어갔던 피해자 중심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뤄진다는 얘기죠.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까지도. 네, 사회적인 어떤 왜 이런 현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취재해서 방송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세 분하고 이야기 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요,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3월 24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해외 유입 171명을 포함해서 9,037명이며 이 중 3,50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 해제는 341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검역 과정에서 20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80.4%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개별적인 발생을 볼 때 서울의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 2명의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견되어 현재까지 총 15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효사랑 요양원에서 8명이 격리 중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확인된 32,400여 명 중에서 0.7%인 22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3개소에서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종걸 의원, 홍일표 의원,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재했죠. 이 기업 구호 긴급자금 100조를 투입해서 기업 도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일표 의원 나오셨을 때 50조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50조가 늘었습니다. 예. 뭐 이제 필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좀 한 발짝씩 늦다. 왜냐하면 이미 증시가 이제 2,000에서 1,500포인트로 추락을 했고 네. 이제 그런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한 발짝 먼저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제 기업 구호를 위해서 이제 긴급자금 투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정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민들이 이렇게 자금 경색이 와가지고 신용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을 담당하는 것이 캐피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신 전문 채권 발행이 지금 투자자들이 다 손을 떼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그 대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길을 뻗쳐서 이제 이 저신용 서민들도 자금을 빨리 확보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자영업자, 또 네. 소상공인, 또 한계 상황에 몰린 어떤 가게에 대한 지원에서 이 기업이란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앞서서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 때 들었듯이 큰 기업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결국 이제 이게 큰 기업들도 지금 산업은행에 뭐 24개 큰 기업들이 다 산업은행에 부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우는 우선 긴급한 중소기업들 큰 기업은 아직까지 그래도 뭐 하청 기업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유 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소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아예 그 파산 상태에 네. 이르게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긴급 자금으로서 회사채 발행한다든지 CP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자금을 풀 때 그 한국은행에서 그걸 충분히 특용 자금으로 네.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충당금을 쌓는 방법들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 여유 자금의 범위를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것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50조의 금융 조치를 이제 2배를 늘려서 100조이긴 합니다만 우리 홍일표 의원님께서 좀 늦은 것 같다. 네. 저는 규모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은 지난번 2008년에 서프라임 그때 그 이전에 금융 위기로부터 왔던 그때 당시에 그 위기를 그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모든 조치 네. 이는 다 풀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벌써 하고 다만 그 조치가 이제 양적으로 또 그런 장소로 또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만기가 다른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기간이 소요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 해나가는 데 저거죠. 있어서 결국 예, 예. 시기적으로도 홍일표 의원이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신 것 같고요. 규모도 조금 더 컸으면 이런 어떤 아쉬움을 좀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런 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 이른바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광역 지자체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니까는 시작을 한 게 1,364만 경기도민의
대리해서 지금 경기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늘 발표하는 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 1,364명을 위한 거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기본소득을 그러니까는 취약계층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경기도민한테 10만 원씩을 주기로 한 거는 정말로 그 절박함을 반영한 거다. 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0만 원씩 다 지원하고 그 미성년자나 그 고소득자한테도 왜 주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고소득자의 경우는 고액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중차별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오히려 고소득자를 선별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미성년자의 경우도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수요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반영해서 1인당 10만 원씩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의 원래 철학이 이제 부유세를 걷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게 지금 부유층한테도 10만 원 주는데 장기적으로 만약 본인이 집권을 한다든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부유층에게는 아주 더 많은 세금을 이제 걷어서 네. 다 이걸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재미있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4월부터 이제 여기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돈은 그 지역 화폐 경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인데다가요. 둘째로는 경기도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원에 계신 분은 수원 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매출 10억 원 아래 기업이라든가 가게에서 쓴다는 얘기인데 결국 얘기가 뭐냐면 시장통이라든가 구멍가게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영세업자들 이분들에게 지금 물건을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기도에 지금 입점해 있는 대기업의 무슨 예를 들어 이로 시작되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이게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멍가게라든가 동네 시장통 여기에서 좀 이 돈을 돌리자 이게 이 지사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역 화폐로 이제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국민소득 1%에 해당하는 것이 한 20조라고 한다면 지금 네. 이제 경기도 도민들의 국민소득이 전국 평균으로 따진다면 지금 한 0.5%의 국민소득 수축 효과를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먼저 치고 나가면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을 넘어서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야당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그 복지 정책이 세금을 퍼붓는 정책이고 이건 소득 성장 정책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성장 정책의 하나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음번 세 번째 경제대책회의의 주제는 이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의 지원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경기도가 지금 지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서울이 70%고요. 경기도는 약 40여 프로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 40여 프로 되는 데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네. 서울이라든가 다른 그 지자체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또 이제 후속 조치들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일종의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동안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왔던 것이요.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는 화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그 박사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사유는 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1995년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발표된 이 공개 사유, 이른바 N번방에서 박사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의 공개 사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를 공개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조주빈, 나이, 보시는 대로 나이는 1995년생,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오전에 종로서에서 송치되는 상황에서 얼굴이 그 언론사, 언론 매체에 공개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온 이후 이어지는 사건 반장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멘트 때문에 제가 기다렸는데 예.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이 필요 없는 계층에까지 다 준다는 네.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실탄을 아껴야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지적은 하고 조금 전에 지금 이 이제 조주빈 네. 얼굴 공개 신상 공개는 뭐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관련해서 여러 이제 기준들이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때는 공개되고 어떤 때는 비공개되고 이래서 국민들로서는 이제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사안은 그 이제 대단히 국민들 모두가 관심이 크고 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알 권리 충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벌써 이제 미국, 이태리가 또 후속적으로 시작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세계 경제가 다 닫힐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비대위를 통해서 한 50조, 100조의 이제 금융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금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물 경제까지 이것이 그러니까 소비, 수요 그래서 이제 생산이 되도록 제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까지 된다면 저는 네. 기본소득의 그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실물에 효과를 미치는 그 조치는 정당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들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그 내부에서 뭐 미국의 경우는 공화당 트럼프 정부가 만든 안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서 지금 부결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결된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돈을 그 퍼붓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무부가 그 돈을 가지고 대기업들을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미세한 부분들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이 상황에서 문을 닫는 데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건 연쇄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과다쉽게 투입을 하더라도 네. 지금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조가 예. 전 세계에 다 공통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지적하면 이제 미국, 일본은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좀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 여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각 비례정당들의 후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35명 순번을 발표했는데 이 군소정당 출신 후보는 2명입니다. 2명, 일각에서는 2명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체 명단이 나왔는데 2명 원래는 4개의 그 소수 정당이 참여를 하기로 했었죠. 네. 그랬는데 2개 정당에 대해서는 후보를 3명씩 내라고 했었는데 그 3명씩이 다 기본적인 공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내게 됐고 그리고 기본소득당하고 시대전환이라는 곳만 1명씩 내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후보를 못 낸 당 2군데는 탈퇴를 하면서 이거 약속을 어긴 거다라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최근 민주당 쪽에서 이분들에게 3명씩 기회를 줬다.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근데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짧다는 것은 물론 이제 변명 하나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3명을 줬다는 건 3명의 TO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3명의 TO가 있는 것과 이렇게 3명을 해가지고선 바로 문제가 있으니까 날리고서
그 다음에는 아예 이 정당 쪽에는 이제 기회를 안 줬다라는 불만이 이제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측인데요. 네. 그건 상당히 밖에서 봐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그럼 다른 3명을 한번 좀 갖고 와 봐라. 이 정도는 했어야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딱 3명 갖다 놨더니 그냥 3명 문제 있으니까 안 돼. 그러고 이제 아예 그냥 티오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른 당에만 딱 지금 일석씨만 줬다는 아니야, 것은 그거는 팩트가 달라요. 달라요? 3명의 티오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각 당마다 한 명씩을 줄 건데 3번의 기회를 주겠다. 예. 해서 3번 한 번이 안 되고 3명이 다 안 된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티오는 한 명씩이었던 거예요. 예, 최소한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비례대표 이제 후보가 이제 추천이 됐고요. 확정이 되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총선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청자 우리 유권자들한테 전달할 때 뭐를 보여줄 수 있냐면 그 정당 이름이 어디에 올리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현역 의원 숫자가 많아야지 그 투표용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늘 오후부터 불출마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2시에 각각 뭐 전화를 받은 의원들 중에서 가끔가다 그 본인 뜻이 있는 분들은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오실지. 예. 그렇다면 지금 어때 취재 상황으로는 어때요? 많은 수가 참여하게 되나요? 굉장히 당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직접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 아까도 좀 전에 저 문제도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3명을 검증해서 안 되니까 뭐 이제 다 탈락시키고 해서 탈당 사태까지 나고 있는데 이탈 사태까지 나고 있는데 직접 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통합당 욕먹을 짓이긴 하지만 저쪽은 이제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작년 여름부터 쭉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명단도 짜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제 파동도 있었지만 이제 의원도 건너갔는데 이쪽은 지금 갑자기 그냥 이걸 급조를 하는 데다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니까 의원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로 지금 당에서 주도하는 거라기보다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막 열심히 이걸 제일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당 차원에서 반발심도 있고 그다음에 딱 불출마 선언이나 약천한 분들 입장에서는 4년 뒤에 또 이제 총선에서 도전할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도 진짜 몸담았던 정말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위성 정당이라지만 어쨌든 간에 급조된 이런 다른 당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꺼려지는 것이 있다. 이런 측면을 사실 당 측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는 하는데 아주 강권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어떻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명단 그 시민당의 비례대표로서의 그 인원들의 얼굴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순번까지 정해졌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한 10명 정도의 앞순위에 각 당이 참여한 분들의 면면을 이제 선택을 했으나 그게 실제 제가 보더라도 그 정당 연합의 그 실체가 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민주당이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정당 연합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분과 그다음 민주당에서 추천된 분들이 이제 이름이 나왔고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그 당의 어떤 지금 현역 의원들로서 이적해 갈 사람들을 좀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제 저희는 위성 정당은 아니니까요. 네. 각자 자발적으로 자기 정책적 의지와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걸 전제로 할 때 예. 제대로 그것이 이제 잘 의원들이 잘 모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미래통합당처럼 몇 분이 이렇게 10분이 이렇게 권유돼서 바로 가서 또 당대표도 임명되고 그러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정당 연합체의 더불어시민당이 스스로 권유하고 모집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 모집이 잘 안 된다면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봤더니 등록된 정당이 47개예요. 만약에 47개에서 비례대표를 낸다고 하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최소한 앞번호 앞순위에 가야지 앞장에라도 가야지 이게 앞장에라도 가야지 이 지지층들이 잘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취재해 보면 1, 2번은 아니더라도 그 앞장에라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최대로 좋으면은 뭐 정의당보다 많은 7명이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어떤 이런 앞장에 흔히 말하는 이른바 앞장에 가기 위한 노력은요. 미래 한국당에서도 역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출마 선언했던 의원들이요. 미래한국당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른바 앞장에 가는 거에 그닥 관심이 없는 정당도 있는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인데요. 열린민주당은 어제 비례대표 후보 순위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뭐 보셨죠? 1번에 김진애 전 의원, 2번에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들어가 있고요. 청와대 전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이 4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뭐 언론에 좀 많이 거론됐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8번. 네. 이 순위는 어떻게 좀 예상이 됐었던 건가요? 면면으로 볼 때 그 손혜원 의원의 그 아주 감각적인 그 홍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요해서 어떤 선명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한 면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는 어쨌든 간에 표심을 나누는 그런 이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에게 올 이제 10명 이후의 그 후보자들에게는 이런 열린민주당이 한 명을 가져가게 되면 여기는 한 명을 뺏기는 그런 아주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선명성 경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복합적 경쟁을 통해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아주 치열한 결투를 벌여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조차도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출마 선언하신 분 등이 지금 여기 명단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유감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보니까 당 지도부 쪽에서 이게 나중에 연대 대상이 또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보니까는 당장 눈앞에 비난은 피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다 당선돼서 이제 원내 들어오면 그때는 같이 합당을 하거나 거의 합당에 준하는 형태의 거의 연대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럴 바엔 뭐하러 윤호중 의원은 그런 사무총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대놓고 이거 우리 사실 복수공천한 거다. 우리 정당 2개고 복수공천한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좋아하시면 여기 찍으실 분 여기 찍고 저기 실 분 저기 찍어서 나중에 우리 합칠 테니까는 그냥 그렇게 선택해 주시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을 어떻게 보니까는 옳은 말 했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하고 저는 굉장히 이게 민주당이 이래서 되는가 집권 여당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이 광경을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체면이나 염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연합정당을 안 만들다고 했다고 만든 것까지도 이제 그냥 뭐 다른 당도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소수 정당들하고 그 사람들 나가면서 사기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또 지금 여기서 열린민주당이 추천한 이분들 청와대 친문, 조국 이거에 이제 키워드가 아주 탁 박힌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금태섭 의원이 이번 선거를 조국 선거로 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비례대표라는 게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지역구 선거에서 포함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여러 직역들을 포함한 다양성 있는 인사들을 의회에 진출시킨다는 것이 취지인데 친문, 친조국 이렇게 이념과 정파를 강화한 이런 인선을 내놓으면서 하자는 것이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 이념에 맞는 것인가? 저는 정말 이거 참 국민들에게 낯들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투표용지를 보면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있어야 될 공란에는 이제 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10번서부터 민주당이 추천한 비례 인사들이 거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독자적으로 정당 연합 간에 이루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 연합의 그 실체가 좀 미약했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복돼서 두 분은 그 당의 모습으로 이제 추천이 된 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 8분이 여러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추천이 된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디 친분이냐 무슨 조국 대전이나 그게 있습니까? 그거는 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 열린민주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예. 그 부분은 예.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열린민주당 아까 뭐 당 지도부에서 또 연대 대상이라고 얘기했댔는데 그 부분은 이해찬 대표가 그 어느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열려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바로 뒤이어서 이제 강훈식 대변인이 그건 아니다라고 딱 잘랐고 어쨌든 기본적인 인식은 열린민주당이 표를 가져가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더 민주당에서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 심판론으로 가지 않아야 되고 일테면 조국 대 반조국으로 가면 안 되고 소득주도 정당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론을 자극하는 이슈들이 나오면은 가능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린민주당이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거라고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기회 예. 만약에 그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요. 쉽게 설명했을 때 유권자 귀에 쏙 들어와서 그걸 이해하기 쉬운 유권자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유권자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 열린민주당에 내세우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야당, 즉 미래한국당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당선권 10명, 20명 가운데 당선권의 표현은 안 되겠군요. 앞순번 20명 가운데 12명이 교체가 됐어요. 강찬호 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라든가 그쪽 입장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한성교 대표의 난이 이제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고 그 원유철 대표 신임 원유철 대표 체제 하에서 결국은 그 통합당 측의 어떤 입장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1번이 논란이 됐었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회에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그 윤봉길 의사의 이제 손녀인 윤주경 전 관장이 이제 임명이 되고요. 그 밖에도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 사무총장이 이제 25번에서 4번, 또 그다음에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가 이제 기존 38번에서 12번 이렇게 등등 올라와 가지고 한성교 체제에서 상당한 지금 변화를 지금 하고 있고 뭐 통합당과 이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뭐 서로 갈등도 없는 가운데. 오늘 원유철 대표가 이제 그 천총까지 이제 비례대표를 확정해서 가서 분양까지 해서 본격적인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럼 다 대부분 그 앞번호 그럼 황교안 대표 영입한 인사들 다 포진한 거로 완전히 갈아엎어졌다고 봐야 그런데 되나요? 이제 미래한국당 공식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 어쨌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가운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이제 수정했다 이런 입장을 하게. 왜냐하면 이제 알다시피 예. 이것이 이제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또 논란이 되거나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도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입장 같은데 하여간 정치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해석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당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우리 당에서는 어차피 이제 이게 협의를 해서 예. 그 이제 뭐 자매 정당이다, 위성 정당이다,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하지만 서로 이제 같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이제 영입했던 인사들이 많이 반영되길 바랬는데 그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이제 잘 수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간섭 아니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실체적인 면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치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개입이고 어디까지는 간섭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거기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의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고발을 구체화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뭐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정당법 위반이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그동안에 너무 노골적으로 말로 개입하고 지도부를 보내고 그다음에 명단을 바꾸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 달라 하고 남부지검에다가 지금 고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대목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 냈을 때는 그 부분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씨를 안고 일단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지지를 결국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글로 갈 것이고 또 우리 후보들이 10번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당을 찍어달라는 지금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뭐 이런 논리라면은 민주당도 얼마든지 이제 고발을 당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다른 당 아닙니까? 그 이제 이번에 그 면면을 보면은 네.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뭐 위성정당으로서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위성정당일 때 그 자체가 선거법 88조에 다른 선거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바로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이번에 또 그 누구죠?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또 배제됐는데 어찌 보면 참 묘수를 택한 것 같아요. 친박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애써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전체 그 공천 과정을 보면은 뭐 김진태 의원이나 뭐 여러 분들이 친박 정당이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곳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제가 어느 당의 어떤 분들로부터 무슨 권유를 받거나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스스로 이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개혁적 성과로서 반드시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비례 원칙이라든지 평등성 원칙이라든지 그 지금까지의 선거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다가 또 다당제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합정당으로서의 분명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그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 만약에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로부터 우리 이종걸 의원은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가는 거는 뭐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뭐 그런 의향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서 그 더불어시민당은 그 연합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론 자매정당으로서의 그 우호적인 그런 여러 조건은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선거운동이라든지 기타 독립성으로서의 그 당의 자생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님이 친박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다. 이번에 이제 친박 핵심으로 지목됐던 여러 의원들이 컷오프가 많이 당했습니다. 윤상현, 유기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위성 정당이냐 또 민주당의 경우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여야가 똑같지 지금 뭐 어떤 차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더불어시민당 찍어달라고 사실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당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말을 한 것과 아닌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의원님 가시면 당직 같은 거 맡으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사전 사후의 얘기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백의종군 하는 입장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이 당으로서 존속되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오로지 목표 하나를 알겠습니다. 오로지 목표 하나를 천명하셨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특집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